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박은자입니다. 저는 작은 이모부님의 권유로 성실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 가정을 꾸려나갔고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수익이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삶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만났고 그로 인해 사기를 당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 두 아이를 보며 저는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남편이 남긴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경영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제게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 쪽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딸은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자립심도 뛰어나고 야무진 아이여서 제가 손이 덜 가는 그런 바른 아이였습니다. 딸은 결혼 생각이 없다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직장이 있지만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하여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희 응원으로 재수에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대단한 학교는 아니지만 본인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과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졸업 후 영업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신혼생활을 즐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순탄했지만 결혼 이후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날과 추석 중 한 번만 방문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설에 왔다면 추석에는 오지 않고 추석에 왔다면 설에는 오지 않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이좋게 잘 살고 지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참고 또 인내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반찬들 몇 가지를 챙겨주겠다며 주방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며느리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반찬이며 주지 마세요. 저희 갖고 가도 안 먹어요. 그래도 성현이는 먹을 텐데. 엄마, 저도 매일 밖에서 먹느라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도 찜이랑 잡채는 좀 갖고 가지. 반찬도 안 주셔도 되고 결혼 생활도 저희끼리 잘 살 테니 저희에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섭이라니. 내가 언제 너희들 생활에 간섭한 적 있었니? 그만큼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자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명절을 보내며 얼굴을 맞대는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거리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반찬을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며느리 마음에 문이 닫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제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처럼 짧은 숨소리만 나왔습니다. 챙겨주려던 음식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려는 마음 이해한다. 며느리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방을 챙겨들었고 저는 문까지 배웅하며 아무 말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뒤를 돌아서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 김치를 담가 아들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김치통에 김치와 함께 며느리에게 줄 용돈 50만 원도 넣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김치를 좀 담갔는데 성현이가 김치를 좋아해서 좀 가져와 봤어. 어머님, 요즘 누가 김치를 해먹는다고 이걸 가져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오전부터 김치를 담그고 오느라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네. 그러자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더니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봉지가 뜯기지도 않은 채 데워진 햇반과 제가 담가 간 김치만 달랑 접시에 올려서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TV만 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엄마, 왜 오셨어요? 내가 오면 안 될 곳에 왔니? 그건 아니고 연락도 없이 오셔서요. 아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 굽고 양파와 가지도 정성스레 구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밥통에서 갓 지은 밥을 퍼내고 된장찌개까지 끓여내더군요. 아들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좀 드세요. 어머님은 성현 씨 오기 전에 내가 식사 챙겨드렸어. 그 자리에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어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다녀가시고 잘 들어가셨죠? 다름이 아니라 엄마, 사업 정리하시고 남은 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투자해서 3배로 불려드릴게요. 됐다. 안 불려도 좋으니 내가 갖고 있겠다. 그리고 그날 김치도 가져갔는데 입에 맞니? 김치요? 아니요, 저 김치는 본 적도 없는데요.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며느리가 안 챙겨주디? 소고기는 그렇게 챙겨주면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들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설마 김치를 버리기야 했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분 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사실 아정이가 실온에뒀다가 하얗게 곰팡이가 폈다고 해서 다 버렸대요. 죄송해요. 힘들게 만드셨을 텐데. 곰팡이라니? 그날 만들어서 바로 가져갔는데 이 날씨에 곰팡이가 어떻게 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속일 사람을 속여라. 죄송해요. 사실 입에 안 맞는다고 저 몰래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김치통에 넣어둔 돈은 어떻게 했니? 돈이요? 내가 용돈으로 50만 원도 넣어뒀는데. 퇴근 후에 확인해 볼게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퇴근 후 확인하겠다더니 이틀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 딸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저번에 김장해서 오빠네 갖다 주러 갔다가 내 새언니가 햇반에 김치만 달랑 꺼내주더니 지들은 소고기 구워 먹더라. 그리고 그날 갖다 준 김치도 다 버렸대. 그게 말이 돼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던가. 엄마, 이런 거 참고 있으면 병나고 새언니랑 오빠도 엄마를 더 만만하게 볼 거예요.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아들은 사업 정리한 돈을 달라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명절 때마다 차를 바꿔달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꿋꿋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식탁에는 딸에게 줄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서와 자동차 계약서, 차키를 준비해뒀습니다. 딸이 먼저 집에 들어오고 난 뒤 바로 아들 부부도 들어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놓여진 계약서들과 차키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계약서랑 차키예요? 만지지 마라. 그거 니들 거 아니고 지연이 거다. 지연아,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정리하고 아파트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 같이 한번 볼까? 좋아요, 엄마. 오빠도 갈래? 저희는 다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구경했습니다. 와, 엄마, 차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한테 이렇게 비싼 차가 왜 필요해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것저것 다 하니 1억이 조금 넘더구나. 어머님, 저희가 차 바꿔달라고 할 때는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왜 갑자기 아가씨한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어머니 오셨을 때 식사도 대접했는데 저희한테는 푸대접 하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서운하죠. 얼씨구나. 그날 나한테 햇반에 내가 갖고 간 김장김치 딸랑 꺼내줘 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해줬다고 말하니? 적어도 내 딸은 나한테 햇반은 안 줄 듯 싶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엄마 식사 챙겨드렸다는 게.
그렇게 차려놓고 당당하게 차려줬다고 말한 거야? 그리고 너, 내가 김치통에 넣어둔 돈은 어떻게 된 거니? 그 돈까지 김치랑 같이 버렸다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힘들게 담가간 김치도 버리고 그 안에 넣어둔 돈까지 모른 척했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며느리는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 부부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며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골국 한번 끓여왔는데 드셔보세요. 엄마 아정이가 밤새 끓인 사골국인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얼마 전 집에 갔을 때 문 앞에서부터 쌀쌀맞게 굴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과한 친절이 말투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밀어두고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희 그만 가볼게요. 냄비에 사골국 뒀으니 저녁에라도 드세요. 그 다음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또 찾아와 저에게 힘들게 구한 경없고 환희라며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와라. 너희들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쉬세요. 때마침 현관에 놓여진 신발들을 보며 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오빠네 왔어요? 자기들 멋대로 명절에 한 번만 오겠다고 통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매 주말마다 꿀 발라 놓은 사람처럼 드나드네. 아들 부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통장을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이 통장 너가 가지고 있어. 이 돈 갖고 있다가 너 결혼할 때 쓰거나 결혼 안 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써. 엄마 어떻게 그래? 이거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부부에게 밥 한 끼 먹고 가라며 식탁에 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햇반을 2개 데워 식탁에 올려놓고 반찬통에서 덜어내지 않은 김치를 그대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소고기를 구워 딸 앞에 올려두니 며느리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거니?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새언니 밥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엄마가 차려준 건데 왜 안 먹고 화를 내고 그래요. 며느리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이끌며 현관으로 나갔고 아들 부부는 그렇게 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고기 다시 구워올게요.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다.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천추의 한이다. 어디서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는지. 이 일은 며느리의 친정의 귀에도 들렸는 듯 했습니다. 주말에 안사돈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딸을 잘못 키워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 아들도 며느리도 조금은 깨닫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정이를 많이 혼냈으니 조금은 넓은 아량으로 제 딸을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 아들도 끼어있는 문제라 제가 차차 생각해보고 움직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아들 부부는 처가댁에서도 부르는 일도 없어졌고 더 이상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기댈 곳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느꼈던 모욕감을 아들 부부도 똑같이 느끼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행동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딸에게 상속했다는 내용 증명을 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3일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편으로 보낸 거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지연이한테 재산 상속했다는 내용 증명이지. 더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 고용해 너한테 보낸 거다. 엄마, 햇반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네 아내가 시어미인 나한테 햇반을 준 게 더 너무한 거다. 정신 차려라. 옆에서 며느리도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할 거예요. 그래라 어디 니들 멋대로 해봐라. 그렇게 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재산 분할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보냈고
이 일은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며느리가 헬쓱한 얼굴로 하고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번에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낸 이후로 매일같이 성현 씨가 술 마시고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이라며 저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혼자라도 찾아왔습니다. 됐고, 그동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듯 그렇게 살아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며느리는 그렇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해요. 알고 있다. 어제 며느리가 다녀갔다. 제가 이렇게 된 걸 보니 속이 좀 후련하세요. 이제 좀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라는 말처럼 들리니?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행동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합의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한결같이 죄송하다는 문자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등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헛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과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없다. 그런 여자를 선택해 결혼한 것도, 그 여자로 인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되돌릴 수 없이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제 말에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학력고사에 떨어져 울던 모습이 지나쳐갔고 제 위로의 아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습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오빠가 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믿냐며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너도 자식이지만 오빠도 자식이야. 한 번 더 믿어보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엄마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 아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남편의 고향에 작은 논을 사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제가 벌어둔 돈이랑 집 정리한 돈으로 크지는 않지만 작은 땅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이거 받고 열심히 살아봐. 아들은 더운 볕 아래에서 얼굴이 타는 줄도 모르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가꾸고 가축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2해가 지나 첫 벼농사 수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에게 그 해에 도정한 첫 햅쌀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온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엄마, 저라면 엄마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들의 벼농사는 매해 수확이 풍성했고 아들의 쌀은 농협에도 들어가 판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딸 지연이와 함께 아들의 집으로 가 함께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들이 지어준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때면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아들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며 매일같이 논을 고르고 벼를 심고 키우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 결심들로 인해 아들을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도 오빠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빠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딸은 제가 준 통장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저한테 주셨던 통장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건 엄마 거잖아요. 이 돈으로 결혼 준비해.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잘 시작해보려고요. 시간이 흘러 딸에게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예비 사위는 초등학교 교사로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성현이는 동생 결혼식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어보겠다며 소, 돼지도 열심히 키워 다른 농가와 거래를 하며 돈을 더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드레스와 결혼식장 비용을 선물해주며 딸의 결혼식은 잘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년 제 집으로 쌀을 한 가마씩 보내옵니다. 저는 그 쌀을 정리해 또 딸의 집으로 보내 함께 한 해를 풍족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는 딸 부부와 아들이 함께 모여 앉아 전을 부쳐 먹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도 올 예정입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읍사무소 직원으로 있는 참한 아가씨입니다. 그 아가씨에게도 이르지만 남편과의 사별로 혼자 지내던 차 아들의 잦은 읍사무소 방문으로 서로가 눈에 밟혔고 조금씩 가까워지며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조금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가족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가오는 명절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비 며느리에게도 새로운 시작과 화합의 계기가 되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따르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며느리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이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날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인연과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 맞이할 며느리에게도 이번 명절이 부담스럽거나 낯선 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